최초로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첫 번째 판정받은 사람이 나온 지 23일 만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앞서 받은 사람 16명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완벽한 청정국가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도 하노이가 뚫리면서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을 무너뜨린 26세 여성의 놀라운 행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트남 여성은 일본 철강회사 수장의 딸로 베트남 부유층으로 알려진 화류계의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런던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출국해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 등을 방문했다고 알려졌는데 가족들 모두 판정을 받았으나 혼자서 이를 피해 프랑스를 경유해서 베트남으로 입국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베트남에 돌아와 여기저기 활보하고 다녔으며 클럽에서만 500명 넘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 여성의 64세 친척과 27세 운전기사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 소식에 나라가 뒤집히며 지금 하노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생필품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일본 정부의 뒤늦은 대처로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호치민을 거쳐 일본 나고야로 갔던 한 일본인이 뒤늦게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통보하기까지 반나절 이상이 걸리면서 일본 승객에 노출된 베트남 국민들은 130여 명에 가까웠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인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았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아직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일본이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것은 테스트를 적게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6일까지 16만 건에 가까운 테스트를 했지만 일본은 만 건에도 못 미쳐 16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하루에 15,000건을 하는데 일본은 1,000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내 실제 숫자는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이 일본은 막지 않으면서 한국을 막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오히려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처를 해서 숫자가 많이 발생한 한국이 더 위험한 국가가 되었고 아니라고 소극적인 대처로 사실을 숨기기에 바쁜 일본은 더 안전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본이 이제는 아무런 통보 없이 한국에게까지 입국을 제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베트남은 이번에 한국인의 입국을 막으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며 국내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네티즌들은 베트남에게 진단키트를 주지 말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진단키트 생산과 공급에 여유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승인을 받고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4개 업체는 한 주에 무려 14,000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주에 40만 명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생산량은 국내에서 사용하고도 유일하게 남는 수준입니다. 지난 5일 한국의 유전자 진단키트 전문기업 시젠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세계 30여 개 국가의 기업들로부터 최근 진단키트 주문이 몰려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도 진단키트가 모자란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번 상황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동맹을 내세울 정도였습니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진단키트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구가 4천만에 가까운 캘리포니아가 보유한 진단키트가 200개에 불과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진단키트 생산력이 놀랍다며 지금 전세계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일 영국 금융전문지 블룸버그는 한국의 시젠을 언급하며 거대한 제약업체 호프만 라로슈 등에서도 믿을만한 진단키트를 개발했지만 시젠은 AI 자동화 기술로 더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 한국은 선진과학 기술을 보유한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더 많은 경제 생산량을 연구에 투입하는 나라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프랑스 BFM TV 방송에서도 시젠의 진단키트가 소개되면서 현재 유럽과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의 진단키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지난달 27일 국제보건 전문가들은 한국이 가진 진단 역량의 빠르기와 범위를 따라갈 국가가 아직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WHO보다 한국에서 말하는 통계가 넓은 범위에서 테스트해왔기에 더 정확한 신뢰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과 일본도 한국처럼 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보면 아무리 막아도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청정국이라 했던 베트남도 지금 뚫리자 전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구 1억 명의 베트남은 앞으로 숫자가 급격히 늘어 진단키트가 부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전 세계 30여 개국처럼 한국의 진단키트를 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고객과 한국 여행사들의 뚜껑을 열리게 만든 이 한 장의 편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항공이 이미 티켓을 구매한 한국 고객에게 환불을 당장 해줄 수 없고 3개월 뒤에나 해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하나투어를 통해 들어온 베트남 항공 환불 건수만 무려 4,0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고,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노랑풍선 등 국내 메이저 여행사들을 모두 더하면 한국 고객들의 피해가 엄청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사건 이후로 극도로 신중해야 할 베트남 항공사들이 최근 또 한 번 논란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일부 항공사들은 환불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해주겠다며 기한 내에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글로벌 이코노믹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한 좌석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승객들이 최소한 한 좌석씩 떨어져 배치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 항공이 이 비용을 승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승객이 좌석을 고르면 자신의 전면, 후면, 측면에 있는 좌석들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인데, 두 번째 티켓은 50%의 가격에 파는 등 할인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승객의 비용 부담은 엄청나게 증폭됐습니다. 베트남 항공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의 대표적인 항공사 중 하나인 반부항공도 이와 동일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베트남 항공사들이 현금이 없어 위기를 겪자 비용을 승객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비판들이 들어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express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은 2020년 중단기 대출에 대한 지불 능력 보증을 위해 베트남 정부에 12조 동의 긴급 자금 요청을 지원했고, 베트남의 반부항공은 더 심각합니다. 공항 서비스 요금도 내지 못해 공항에 2,050억 동을 빚진 상황인데요. 베트남에서 21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ACB는 반부항공이 평균적으로 42일씩 늦게 지불하고 있고, 돈을 받을 때까지 무려 24건의 독촉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2월에 이미 한국과의 하늘길을 차단했습니다. 이미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마저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까지 말이죠.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한국을 막았으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게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길래 전 세계가 방역 모범국이라 칭하며 앞다퉈 노하우를 전수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한국을 저렇게 빨리 막은 거야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 누적 확진자 수 통계를 보시면 베트남이 한국을 막았을 당시는 확진자 수가 16명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을 막고 난 뒤에 베트남 내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세계 1위 방역 모범국인 한국까지 막았으면 확진자라도 줄어야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오히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베트남에서 브랜드의 왕이라 불리는 패션업계의 대부 조나단 한응웬, 그의 딸이 영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베트남으로 데려오기 위해 팔콘 8X 전용기까지 띄웠습니다. 이동 비용으로만 4억 4천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여성은 또 이 와중에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비싼 전용기를 띄워주었는지 이렇게 자신의 SNS에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이 문제의 자랑 사진이 올라오자 그녀에 대한 폭로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베트남 부잣집 딸은 이 시국에 밀라노, 런던, 프랑스 등 유럽 전역을 여행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결국 그녀의 운전기사와 고모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정부 5명이 격리되었고, 이외에도 200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베트남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그렇게 열심히 막더니 정작 베트남인 부잣집 딸 한 명조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베트남 확진자 수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3월 6일까지는 16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신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고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 3월 7일 17번째 확진자가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슈퍼 전자파인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불행하게도 베트남 내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이 문제의 17번째 슈퍼 전자파가 바로 일본계 철강회사 대표이사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성 역시 유럽에서 돌아와 2차례나 검사를 받았고 2번 다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자가격리는 자신의 옷장 속에 고이 넣어둔 채 파티와 각종 행사들에도 여러 번 참여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즉, 베트남 내 확산의 주범은 규칙을 너무나 잘 준수했던 한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베트남과 일본의 부잣집 딸들이었던 것으로 베트남 정부가 완전히 잘못 짚었던 것이죠. 상황이 이런데도 베트남은 일본에만 너무 친절합니다. 웅유엔 수옥북 베트남 총
총리는 최근 아베 총리의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과 베트남이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을 공유하고 협력하자. 일본 정부의 방역 통제를 높이 평가한다. 협력을 강화하자. 웅유엔 수석부 베트남 총리가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일본의 방역 통제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최근 아베 내각이 한 일이라고는 성능조차 의심되고 있는 첫 마스크를 한 가정당 4장도 아니고 2장씩 나눠준다고 해 이렇게 일본에서 합성 사진이 나올 정도로 일본인들의 공분을 샀던 일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은 이런 일본의 방역 통제를 높이 평가한다며 슈퍼 전자파 일본인이 베트남을 휘젓고 다녀갔음에도 여전히 일본의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완전히 쪼그라든 일본의 유니클로가 베트남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한국에서의 손해를 베트남이 메꿔주는 식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express의 보도에 따르면 유니클로가 지난 12월 호치민파크 승플라자에 첫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서 곧 2,000평방미터에 육박하는 크기의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매장 오픈 당시 2,000명이 넘는 베트남 손님들이 몰릴 만큼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사무 이케조 베트남 유니클로 사장은 올해 베트남 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경제는 한국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어디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지 보시면 중국이 35%, 한국이 23%로 두 국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죠. 베트남은 이렇게 한국과 중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삼성, 현대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내에 설립한 공장들을 통해 완성품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죠. 그럼에도 이번에 베트남이 진단키트가 필요할 때만 한국을 찾고 미국, 영국, 멕시코 등은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게 조치하였음에도 누구보다 빠르게 3월도 아닌 2월에 한국을 막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트남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베트남 최고의 관광지 다낭에 50% 이상의 비중을 담당했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에서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베트남이 한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와 반대로 행동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니까 말이죠. 중국의 모든 생산 시설들을 만들어 생산하던 삼성, 애플 등과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탈중국을 선택한 것도 치솟는 중국인 인건비 부담과 중국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방향 때문이었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노동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한 달 최저임금은 2010년 7만원에서 현재 23만원으로 3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베트남보다 생산 능력이 뛰어난 중국인들의 한 달 최저임금이 38만원인데 어느새 중국과 베트남의 임금 수준이 비슷해져 가고 있죠. 중국인의 인건비가 비싸져서 베트남으로 옮겼는데 베트남 인건비가 비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포스트 차이나에 이어서 포스트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국내은행 최초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미얀마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는데 놀라운 것은 한국의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외국계 은행으로서 미얀마의 현지 법인 인가를 받은 것은 세계 최초의 케이스라는 것이죠. 기존의 다른 해외은행들은 지점 인가만 받을 수 있었고 이번에도 미얀마가 한국에는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반면 미국과 유럽계 은행들은 예비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1인당 최저임금은 베트남보다 낮은 데다가 중국, 인도,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5개 국가들과 국경을 마주보고 있어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300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진출한 상황인데요. 이상화 주 미얀마 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뿐만 아니라 14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를 양옆에 끼고 있다. 미얀마군 장성들의 필수 시청 드라마가 한국의 이순신이고 한국 드라마 고주몽을 통해 한국인보다 고구려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얀마 사람들이다 라고 말이죠.